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서 잠이 들었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밤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짧고 가볍게.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민준이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메시지였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수진. 며느리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 시간에 며느리가 왜 나한테 개인 문자를? 그리고 정확히 3초 뒤였습니다. 메시지가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떴습니다. 취소. 삭제. 없었던 일. 하지만 저는 이미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또 뒤척이고 머릿속에서는 그 짧은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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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보냈다가 지웠을까요? 무언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다가 실수로 저한테 잘못 보낸 걸까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통의 문자가 한 가족을 흔들어 놓은 오해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고 지금은 아내 최순자와 둘이서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민준이 뿐입니다. 민준이는 36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이수진. 민준이보다 2살 아래인 34이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엔 좀 답답하다 싶었는데 그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단정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얼음 먼저 수저 드시길 기다리고 전화통화도 자리를 비켜서 하고 명절에 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아내 순자도 수진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 아이는 눈치가 있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 그게 순자의 평가였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들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며느리한테 야박한 편인데. 민준이 부부는 1년에 한두 번 우리 집에 왔고 어버이날이나 명절엔 빠짐없이 연락했습니다. 크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소원한 것도 없는 평범하고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기 이틀 전에 이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해 11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무렵이었어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어두웠습니다. 아빠, 나 이번 주말에 잠깐 갈게.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냥 얼굴 보고 싶다는 말. 36 먹은 아들이 그 말을 하면 아버지는 압니다. 무언가 있다는 걸. 그냥이라는 말 뒤에 무거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와서 얘기하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 주말 민준이는 혼자 왔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학교 업무가 많아서 못 온다고 했어. 별 감흥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민준이 얼굴이 영 어두운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고 아내가 이것저것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순자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에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한 말이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지. 다만 내가 먼저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라는 뜻의 마침표.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랑 요즘 좀 힘들어. 뭐가? 그냥. 대화가 잘 안 돼. 싸웠어? 싸운 건 아닌데 뭔가 서로 어긋나는 느낌? 내가 뭘 해도 걔는 반응이 없고 내가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열기가 식고 서로의 패턴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권태처럼 느껴지는 시기.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그 시기. 그게 언제부터야? 한두 달? 아니, 사실은 좀 더 됐어. 여름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제대로 얘기는 해봤어? 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피해. 피곤하다고 하거나 내일 얘기하자고 하거나. 그러고는 내일이 안 오는 거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낀다는 게 얼마나 역효과를 내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될 거야. 3년 됐으면 그럴 때도 있어. 내 엄마랑 나도 결혼 3년 차에 비슷했어. 민준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응. 별거 아니야. 서로 다독이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고 민준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밤 10시에 그 문자가 온 겁니다. 다시 그날 밤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취소 메시지가 뜬 뒤로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다시 읽어봐도 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걱정과 안부의 뜻. 어른께 무언가 여쭤보고 싶을 때 먼저 상황이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정중한 인사. 실제로 수진이는 그런 예의 바른 아이니까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문자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해석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밤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보낸 문자. 취소해버린 문자. 이틀 전에 민준이가 했던 말. 대화가 잘 안 돼. 수진이가 피해. 조각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그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그냥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안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아내 순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저는 문을 도로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잘못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 문자일 수도 있고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이런 문자 받았다고 말했다가 만약 아무 일도 아닌 거라면 그건 제가 씻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을 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문자를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꿈속에서도 그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면이 얕았으니까요. 억지로 잔 것 같은 그래서 더 피곤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서 혼자 물을 끓여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아침은 회색이었습니다. 하늘도 잿빛이고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도 잎을 거의 다 떨군 채 앙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수진이한테 연락해 보기로. 뭔가 물어보거나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어떤 반응인지 보는 것. 문자를 취소한 이유가 있을 테니 수진이도 분명 찝찝한 마음으로 어젯밤을 보냈을 겁니다. 만약 실수 문자였다면 먼저 사과할 것이고 만약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침에 바쁠 수도 있고 차에 있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수진이한테서 부재중 전화 확인 후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어젯밤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 창을 다시 봤습니다. 취소된 메시지라는 문구 옆에 조그맣게 표시가 있었습니다. 읽음.
수진이는 제가 그 메시지를 읽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연락이 없다는 것.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심은 자라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가능성은 밤새 자라나 다음 날 아침엔 절반쯤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내 순자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테고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점심을 먹었겠지만 무슨 맛인지 몰랐을 겁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을 겁니다. 기억나는 건 하나입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아까 전화 드렸는데 수업 중이라 못 받았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어젯밤 문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못 받은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 안부를 묻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문자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젯밤 그 문자를 보내고 지웠다면 지금 이 문자에 그 이야기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어제 실수로 문자 잘못 보냈어요 라든가 어제 문자는 잘못 보낸 거예요. 죄송해요 같은 해명이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수진아, 어젯밤 문자 보냈던데 무슨 일 있었어? 보내고 나서 저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수진이가 당황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보낸 문자는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30분이 넘어서였어요. 수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답을 고민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엄마한테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민망해서 바로 지웠어요. 걱정하게 해드렸죠. 엄마한테 보내려다가 실수로. 그렇군요. 실수 문자였군요.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말이 되는 해명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카카오톡 채팅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엄마한테 보내려던 메시지를 시아버지한테 잘못 보내고 당황해서 바로 취소한 것. 그런데 왜 저는 이 설명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이 문장을 수진이 어머니한테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친정엄마한테는 보통 엄마 오늘 괜찮아? 이렇게 보내지 않나요? 오늘 밤 괜찮으세요? 라는 말투는 격식 있는 말투입니다. 어른한테 쓰는 존댓말. 물론 수진이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한테도 격식 있는 말투를 씁니다. 저는 그렇구나, 괜찮아. 걱정 말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했는데 마음은 그 결심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한 켜 아래에서 그 생각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자원을 잡아먹고 있는. 그 사이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셔? 다음 주말에 또 내려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혼자 내려오려는 걸까? 수진이는 또 안 오는 건가?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내려온 건 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고 볼이 좀 꺼진 것 같고. 밥은 먹고 다니냐? 제가 대뜸 그렇게 물었더니 민준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먹고 다니죠. 왜 그렇게 얼굴이 그래? 요즘 좀 바빠서요. 바쁘다는 말. 요즘 직장인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바쁘다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직장 얘기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아내 순자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일부러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셋이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무거웠습니다. 순자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자꾸 음식을 더 덜어주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무거움을 더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민준이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순자가 차를 끓여와서 마시다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자겠다고 했는데 아마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집에요. 둘이 어때? 민준이가 천장을 보며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숨긴다고?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저녁에 전화를 몰래 하거나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거나 내가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직장 문제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빠 나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가 천장에서 눈을 내려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안도감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건 제가 어젯밤 문자에서 느낀 그 찜찜함이 단순히 제 과민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닌 거라고. 하지만 그 안도감은 금방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안도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거가 있어? 아니면 그냥 느낌? 느낌이요. 근데 느낌이 강해. 느낌으로 단정 짓는 건 조심해야 해.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젯밤 문자에 대해서 말해야 할까요? 말 말아야 할까요?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의심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실수 문자라고 해명했고 저는 그 해명을 믿기로 했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진이 직접 대화해봐. 느낌으로 오해하기 전에. 민준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저녁을 먹고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해줬어야 했나. 이쯤에서 수진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부산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부산에 계시고 오빠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수진이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참 소탈한 분이셨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된 것도 어릴 때 꿈이었다고.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벌써 7년째 일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지만 알고 보면 단호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점잖게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시아버지 눈치 보며 다 맞춰주는 며느리보다 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거든요. 민준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수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좋은 거 좋다고 하고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요. 잘 봐주세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 맘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계속 뒤집어 봤습니다. 수진이가 숨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직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혼자 아프면서 민준이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산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혼자 고민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계속 가장 나쁜 가능성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불안이란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끌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을 놓이게 하지만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긴장감이 오히려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불안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불안에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카카오 스토리에 수진이가 올린 게시물이 공유되어서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깥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구도가 예뻤습니다. 혼자 찍은 건지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혼자 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게 외롭더라도.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혼자 해야 할 때가 있다. 혼자. 결정.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는 지금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민준이와 관련된 결정인가요? 저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문제는 순자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고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순자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순자는 좋은 사람입니다만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말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려 들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순자가 먼저 물어왔습니다. 여보, 민준이 왔다 간 다음부터 당신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도 딴 생각하고 잠도 뒤척이고. 잠을 뒤척이는 걸 눈치챘군요. 저는 들킨 것 같아 속으로 당황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민준이 얘기 들은 거 있어? 걔 뭔가 있어 보이던데. 순자는 예리했습니다. 엄마들은 자식 눈치를 다 봅니다. 뭔 얘기야? 그냥 회사 스트레스라고 했어. 수진이는 왜 안 와? 바쁘다고. 두 번째잖아 혼자 온 게. 그러게. 순자의 눈빛이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뭐가? 저번에 내가 전화했더니 엄청 건성으로 받고 빨리 끊으려 하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두 사람 사이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모르지. 신혼도 지났으니 좀 그럴 때도 있지. 민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하지 마. 물어보면 더 어색해져. 순자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다음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순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문 너머로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수상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민준이 얼굴이 시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다가 안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순자가 전화를 빠르게 끊고 나왔습니다.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어? 응, 내 친구.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순자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그 이야기는 우리 부부 사이의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의심은 이렇게 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면서 점점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이었던 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혹이 되고 의혹은 추측을 낳고 추측은 확신처럼 들립니다. 저는 순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주변에 말하지 마. 무슨 말? 수진이 얘기.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잖아. 괜히 말 퍼지면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수습이 안 돼. 순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그 알았어가 완전한 약속은 아니라는 걸. 걱정이 많은 사람은 혼자 그 걱정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딘가로 흘려보내야 해소가 됩니다. 불안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한테서는 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순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빨리 와.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 빨리 와. 저는 조깅을 멈추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순자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접 말했어? 응.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더니.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무너지듯이 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혼이라니.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천천히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게 민준이 때문이 아니래. 자기 자신의 문제래.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가 지쳐 있다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화했대.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민준이 때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고 보니 수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그 문자를 취소한 것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지금 어떤 상태야? 목소리는? 많이 힘든 것 같았어. 울먹이기도 했어. 민준이는 알고 있어? 그건 모르겠어. 나한테 먼저 말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이요. 민준이는? 회사 야근이에요. 이따가 내가 올라가도 될까? 아니면 내가 내려올 수 있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아버님.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순자한테는 수진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닦으며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듯이. 저는 그런 아내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채로 마음이 무너진 채로 그래도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뭔가 챙겨주려는 아내를. 그 모습이 마음을 때렸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집에 도착한 건 2시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인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급하게 출발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화장기가 없었고 평소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혼자 짊어지고 다닌 사람의 어깨처럼. 아버님. 들어와. 수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일어서더니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순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순자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 그 짧은 말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와 순자는 수진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유자차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왜 죄송해? 걱정하게 해드려서요. 갑자기 연락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괜찮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해?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알았어. 말해봐. 민준이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전부 제 문제예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수업 중에 아이를 훈육했는데 그게 학부모 눈에는 체벌로 보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제가 엄하게 말한 거였는데. 수진이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원이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올라갔어요. 교사 징계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무너진 것 같았어요. 7년을 일한 건데 제가 다 틀렸다는 게 증명된 것 같고 학교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습니다. 순자도 조용했습니다. 그게 여름 내내 이어졌는데 제가 민준이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준이가 그때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올려서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한 거야?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민호는 일 단락됐는데 몸이랑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수진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요. 지금 2달째. 순자가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당신이 지쳐 있는데 계속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환경을 바꾸는 것. 네. 그게 제 머릿속에서는 이혼으로도 연결됐어요. 민준이와의 결혼 생활이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게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내가 힘든 게 결혼 때문인지, 내가 힘든 게 직장 때문인지, 내가 힘든 게 그냥 내가 힘든 건지. 수진이가 찻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전화드린 건 솔직히 어디 털어놓고 싶어서였어요.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 못하겠고 저희 엄마는 너무 걱정하실 것 같고. 어머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너진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의심의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었던 건 제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시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7년치 교직 인생이 흔들리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에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털어놓으려고. 힘들다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겁이 나서 취소해버린 겁니다. 저는 눈이 시려졌습니다. 거실에 한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수진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죄송해? 고생했다. 단 3마디였는데 그 3마디에 수진이가 흑흑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가 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집에서, 이 거실에서, 이 유자차 향기 속에서 나는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나는 이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가장 나쁜 가능성을 머릿속에 키웠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하나로 가족의 균열을 상상했고 아들의 걱정에 불안을 보태었고 아내에게는 불안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동안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을 받고 징계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며 매일 아침 출근이 두려운 채로 그래도 민준이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시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정신과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혼자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자차를 한 잔 더 마시고 좀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힘들다는 걸 주변에 알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힘들다는 걸 숨기면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가 없고 도움받지 못하면 더 지쳐가는 악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잘했어. 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한테 먼저 해야 하나 어머님한테 먼저 해야 하나. 저희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민준이는 내가 힘들다는 걸 몰라?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을 한 셈이죠. 그 애가 많이 걱정하더라. 알아요. 미안해요, 민준이한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문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지난번에 밤에 문자 보냈잖아.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하고. 그거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야? 수진이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아버님이 항상 조용하고 판단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물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냈다가 지웠어? 네. 막상 보내고 나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 싶고. 그래서 지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지웠어? 그냥 뒀어도 됐는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아. 나 그 문자 보고 걱정했는데. 걱정하셨어요? 응. 뭔가 힘든 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수진이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짧은 문자 하나를 보고 얼마나 황당한 생각을 했던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그 오해가 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내를 통해 밖으로 얼마나 새어나갔을까. 그 생각을 하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순자가 강권했습니다. 오늘 민준이 야근이면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할 거라고 그냥 자고 가라고. 수진이는 처음엔 사양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숨기는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그 오해는 민준이를 깊이 괴롭히고 있었고 그 오해를 깨트릴 열쇠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제가 직접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이 스스로 말할 기회를 줘야 할까요? 두 번째는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친구한테 뭔가를 말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디까지 퍼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백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상상했는지, 그걸 수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까요? 말하면 수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의심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찜찜함은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셋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의 그 무거움 대신 뭔가 가벼워진 공기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밥을 잘 먹었습니다. 순자가 그걸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한테 말할게요. 그래.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요. 잘 됐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나한테 한 말 그대로 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혼자 감당하다 보니 지쳤고 민준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못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보다 진심을 먼저 듣고 싶어 해. 민준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 그 햇살이 닿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아질 거다. 수진이가 올라가고 나서 저는 순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상황 알았지? 응. 친구한테 했던 말 정정해줘. 순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오해가 있었다고. 수진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직장 스트레스로 좀 힘들었던 거라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리 말한 것 같아. 응.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불안해했잖아. 순자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오래 산 부부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둘 다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왜요? 수진이한테 오늘 연락 오면 제대로 들어줘. 할 말 있다고 할 거야. 무슨 말? 들어보면 알아. 근데 미리 이것만 알아둬. 수진이 내 탓 아니야. 그 아이 혼자 힘들었던 거야. 아빠 무슨 일인지 알아? 알아. 근데 내 입으로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수진이가 직접 말하게 해줘.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고마워요. 저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잘됐다. 앞으로는 둘이 같이 짊어져. 응, 그럴게. 그 짧은 대화가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우리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저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무거워 보이던 어깨가 조금 올라와 있었고 눈빛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그랬습니다. 그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표정이 한결 가볍습니다. 왔어? 네. 아버님, 어머님. 순자가 현관으로 나와서 수진이를 얼싸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순자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이는 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없이. 그거면 됐습니다. 점심 식탁에서 우리 네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수진이가 좋아한다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잡채도 만들었고 두부김치도 있었습니다. 상이 푸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했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어서인지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와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식탁엔 다시 짧은 침묵이 왔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힘들면 말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우리가 멀리 있어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 네, 어머니. 이 집이 내 집이야. 알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문자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할 말 있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문자 보고 나서 나 잘못 생각한 게 있어. 수진이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실수 문자라고 해명했는데도 나 그게 계속 걸렸어.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나쁜 방향으로 생각했어. 순자와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할 생각은 못하고 내 불안을 먼저 키웠어. 수진이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살며시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생각하신 게 당연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보였을 거잖아요. 문자 보냈다 취소하고 민준이랑 어색하고 혼자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래도 믿었어야 했는데. 충분히 믿어주셨어요. 아버님이 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시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와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말하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뭔가를 말하면 수진이가 민준이 옆구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장면이 그날 저한테는 아주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순자가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됐지? 응. 잘 됐어. 내가 괜히 걱정했나 봐. 나도. 우리는 함께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이와 함께 주말마다 짧은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걷는 것. 그게 둘한테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혼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는 혼자 상상하고 키우는 대신 그냥 물어봅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어색할 것 같아도 오해를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순자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생겨도 이제는 밖으로 흘리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합니다. 우리 둘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감당하는 것.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문자 한 통이 우리 가족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그리고 취소된 그 문자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용기를 낸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그 문자를 취소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 밤을 생각합니다. 밤 10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울린 휴대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장. 그리고 3초 뒤에 취소 알림. 그때 제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문자를 받은 그 즉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수진아, 괜찮아? 뭔 일 있어? 딱 그 한마디만 했어도 그 밤에 수진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몇 줄을 끌어야 할 이야기가 그날 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며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리고 수진이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수진이를 봤습니다. 힘든 사람, 감당하려는 사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오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름을 깨닫는 것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수진이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제가 수진이의 진짜 힘듦을 알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수진이는 계속 혼자였을 것이고 저는 그 아이가 힘들다는 것도 모른 채 평범한 명절 인사와 어버이날 카네이션만 받으며 지냈을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관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히읗히읗.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괜찮지?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왜? 무슨 일이야? 일은요?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보다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뭘 먹고 있냐는 이야기. 별것 없는 이야기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별것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말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걱정시킬 것 같아서, 민망해서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수진이처럼 문자를 보냈다가 취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취소하지 마세요. 보내도 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아버님, 오늘 밤 괜찮으세요? 그 문자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서로를 건너가는 다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